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갑자기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그곳에서 국방부 장관이 던진 발언으로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Widely read,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is a university. 이 발언 직후 미국의 모든 고위 정보 분석관들이 급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정보가 공개되며 현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맥브라이드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 전략정보국 소속 직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맥브라이드, 606호실로 즉시 와주세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프로젝트 중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없었거든요. 어깨에 느껴지는 긴장감을 무시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에반 콜먼, 제 동료이자 전통적인 미국 방위 산업의 강력한 옹호자죠. 그리고 테이블 끝에는 리처드 퀸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군의 앞에는 붉은색 표지의 문서 한 부가 놓여 있었어요. 앉게, 맥브라이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퀸 장군이 문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밀 등급이라는 표시가 첫 페이지에 선명했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분석.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제였거든요. 한국이요? 문서를 검토하던 에반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은 숨길 수 없었어요. 한국, 걔들이 만든 무기라고 해봤자 미제 짝퉁이지. 드론이나 날리고 자위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에반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비웃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싸구려 휴대폰이나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고요? 진짜 장난하나요? 그들의 국방 기술력은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에반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가 버린 기술 쓰레기통을 뒤져서 겨우 조립한 걸 가지고 무기라고 부른다니 참 웃기는 일이죠. 순간 방 안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수출 실적이 세계 4위라는 수치가 선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장률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글로벌 계약 체결 소식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어요. 수출국 목록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까지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려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퀸 장군의 묵직한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자네들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과 함께 퀸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펜타곤의 넓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며 흐릿한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퀸 장군은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한국행을 명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확고한 명령이었어요. 에반은 의자에서 몸을 고추세우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그는 왜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하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퀸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을 응시하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며 한국에 가서 실태를 직접 보고 올 것을 지시했죠. 우리가 과연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 확인할 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추세와 신무기 개발 현황이 담긴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에반은 격양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복제하는 것 이상을 해본 적이 없으며 그들의 방산 기술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며 차라리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낫다며 분노했죠. 그러자 퀸 장군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문서 하나를 가리켰어요. 파란색 표지의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NATO 회원국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 문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장군의 말에 에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장군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퀸 장군은 우리에게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 잡혀 있으며 한국 방위산업 핵심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성능 시험에도 참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퀸 장군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반면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접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에반이 제 옆에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국 무기를 보러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기술의 모방품일 뿐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제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인천행 직항편. 이미 2장의 티켓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이미 짐을 싸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 방위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려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발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BIHO2를 입력했습니다. 비궁, 한국의 첨단 대공무기 체계라는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여러 기사와 분석 자료가 검색됐습니다. 비궁은 단순한 대공포가 아닌 복합 방공 시스템이었죠. 레이더로 적 항공기와 드론을 탐지하고 미사일과 기관포로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능 지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다음으로 SLBM을 검색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억제력의 핵심 요소죠. 한국이 이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한국은 이미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테스트 영상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무를 검색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죠.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연속 발사하는 영상을 보며 이 무기의 파괴력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자료를 읽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반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반은 한국의 SLBM 기술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미국과는 기술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금 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바닷속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의심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죠. 노트북을 덮으며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할 예정이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비궁, SLBM, 천무. 이 무기들이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바는 제 옆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 보거나 투덜거리며 보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 높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반적인 심사대 옆에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에바는 코웃음을 치며 전통적인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게이트에 서자 스캐너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후 초록색 불이 켜지며 통과를 허가했습니다. 전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이런 시스템은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후 로비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AI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대화형 로봇이 질문에 응답하고 길 안내를 돕고 있었죠.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우리를 맞이하러 온 한국 국방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자율주행 수소차였어요. 차량 옆에는 젊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김중희라고 소개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김중희는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핸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녹색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죠. 미국의 대도시와는 다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에바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식 쇼라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실전은 다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전거들, 건물 외벽을 뒤덮은 수직 정원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나라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김중희는 오늘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국방부 3D 브리핑룸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인 무언가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국방부의 3D 브리핑룸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은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로 둘러싸여 있었죠. 우리를 맞이한 박민준 대령은 시스템 작동을 위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하자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테이블 위 공중에 푸른빛의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반도의 지도가 떠올랐고 이어서 비궁 복합 대공화기의 3D 모델이 회전하며 등장했어요. 마치 실제 무기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홀로그램은 비궁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기관포까지 모든 부분이 분해되어 설명되었어요. 박 대령은 비궁이 드론과 헬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정밀 유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홀로그램 위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비궁이 적 드론 무리를 감지하고 각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정확도와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궁은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다음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했습니다. 트럭에 탑재된 발사대가 전개되는 모습이 공중에 입체적으로 펼쳐졌어요. 박 대령은 천무가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적의 지상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천무에서 연속적으로 발사된 로켓들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로켓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발사부터 타격까지 불과 몇 분이었죠. 마지막으로 SLBM 실험 장면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물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미사일은 대기권을 넘어 우주로 향했고 이후 정확한 지점으로 귀환하는 궤적이 표시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한국이 SLBM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조명이 다시 밝아졌을 때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바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의 불신과 경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니라 혁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본 시작에 불과했죠. 그렇게 브리핑이 끝난 후 우리는 한국 국방부가 마련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서울의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대형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박 대령이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화면이 밝아지며 펜타곤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마크 스티븐스 차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화상회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고위층과의 연결에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폈어요. 에반도 의자에서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티븐스 차관은 간략한 인사말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의 해상 전력과 대공 시스템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궁의 대드론 방어 능력과 천무의 정밀 타격 시스템은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티븐스 차관은 한국을 SLBM 보유국으로서 동북아 핵심 전략 국가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에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반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티븐스 차관은 계속해서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궁의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과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이 현대전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화상회의는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방향성이 분명해졌어요. 스티븐스 차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라는 내용이었죠.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그가 굳게 믿어왔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박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바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감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불신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다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내일은 방위산업진흥원과 방위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실제 무기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비궁, 천무, SLBM, 이 무기들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기술적 가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마다 켜진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방위과학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이곳이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현관에는 역대 개발 무기 시스템의 소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박미선 박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방위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전문 지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박 박사는 먼저 드론 군집기술 연구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실내 테스트 공간에서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통신하며 집단 지능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자율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험한 지형을 스스로 분석하고 극복하는 다족 로봇이 장애물 코스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이 기술이 비궁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비궁은 단순한 발사체가 아닙니다. 박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AI가 자율 판단하는 시스템이죠. 적의 전자 교란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비궁이 전자전 환경에서도 표적을 식별하고 요격하는 시험 장면이 나왔습니다. 레이더가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광학 센서와 열감지 시스템이 표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궁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경험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어서 우리는 지하 시뮬레이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수함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SLBM 발사 과정을 설명했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자동 추적 시스템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천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보았습니다. 100km 밖의 표적도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날씨와 지형에 관계없이 정확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양자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은 이미 한국군 일부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기술이 비궁, 천무, SLBM 모두에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특히 자율 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반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질문을 던지고 메모를 하며 진지한 태도로 설명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박 박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에반이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리처드 퀸 장군 앞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펜타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슬라이드 첫 장을 넘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에반과 함께 밤새워 준비한 자료였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미래 전장을 준비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궁의 대공 방어 능력, SLBM의 전략적 의미, 천무의 정밀 타격 시스템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갖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에바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퀸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 한국 군사기술 협력 확대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이끌어갈 중요한 위치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에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건물들이지만 제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실제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우리는 겸손함과 열린 시각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리더와 추종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도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낡은 문서 한 장으로 인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이 문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수십 년간 은폐해왔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일본 정부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ほっとしております。中華業者の皆様方の高いニーズ、これを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역사학을 가르쳐온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룰 때면 늘 같은 이야기로 시작했죠.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것은 모두 일본의 영향력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에 동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뿌듯했어요. 사실 이러한 편견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가정의 식탁은 매일 밤 한국에 대한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죠. 유토 조선인들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 그들의 언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문화는 일본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해. 어머니도 항상 동조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이 가진 모든 현대적인 것은 우리 일본이 준 선물이란다. 한 번은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곳에서도 경멸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우리 음식을 모방했네라며 코웃음을 치셨고 한글로 된 간판을 볼 때면 이런 비효율적인 문자를 아직도 쓰다니라고 비웃으셨죠. 학교에서도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일본의 한국 근대화 기여 시기로 미화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주입된 편견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기 위해 도쿄 국립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서고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먼지 가득한 공간에서 문서함을 하나하나 뒤적이는 일은 고단했지만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묘하게 끄는 문서철이 있었어요. 이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중 갑자기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친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체계적 설계와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연구자들이 있어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내면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 믿어온 관념이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언어학자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를 함께 배우는 일본 학생들보다 문해력 습득 속도가 약 3배 빠르다는 결과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글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복사한 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제가 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그 중에는 일본 식민지배의 근대화 기여라는 제목의 책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문서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책상 위에 놓인 복사본을 비추고 있었죠. 손을 뻗어 그 문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함에 절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문서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한글의 체계적 창제 원리와 과학적 설계는 당시 세계 어떤 문자보다 앞서 있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자 익숙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한국의 발전은 일본 덕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예정에 없던 주제로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책장에 꽂힌 제 저서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책들 속에 제가 당연시 여겼던 주장들이 가득했죠.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위조된 것은 아닐까? 번역 오류는 없었을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달려가 미국 점령기의 기록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문서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끌어올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기반이 된 신념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 교과서의 내용, 동료 교수들의 연구,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 그 과학적 원리, 세계 언어학자들의 찬사. 이런 내용은 제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전달한 지식이 모두 왜곡된 것이었다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흥분감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 직업의 본질이 아니었나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힌 저는 도쿄대학 내에서 한국학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동아시아학과에 김성찬 교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유학 온 후 일본에 정착해 학문적 성취를 이룬 분이라 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찾아가야 할지 고민됐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성찬 교수의 연구실은 제 연구실과 같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교수님. 어쩐 일로 오셨나요? 김 교수님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제 손에 들린 미군정 문서 복사본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한글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걸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를 발견한 경위와 제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문서가 사실인가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한 문자인가요? 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책장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꺼내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1446년에 만들어졌죠. 저는 그 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 이를 기본 형태로 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니. 김 교수님은 저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한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일본어처럼 한자를 섞어 쓰지 않아도 모든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폄하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사실이 일본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하죠. 식민지배 시기에 일본은 한글 사용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학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글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단순한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습니다. 미군정 문서와 김 교수님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저에게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어주죠. 그날 밤 저는 김 교수님께 받은 한글책을 펼쳐보았어요. 한글의 글자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라면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얼마나 왜곡된 것일까요? 그렇게 한글책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 잠이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 책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면 왜 우리 학계에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일본 역사학자로서 제 양심이 점점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저는 도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저는 남아 자료를 더 찾았죠. 밤늦게 기록보관소의 지하 서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어 정책 관련 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황변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문서는 1938년 작성된 조선어 학습 효율성 연구 보고서였어요.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수행한 연구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글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일본어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어 정책에 관한 내부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였어요. 1939년 작성된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죠. 조선어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널리 알려질 경우 일본어 중심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글의 비효율성과 비과학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발표할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했어요.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다음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에게 한글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방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한글을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인 문자로 가르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읽어 나갔어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은폐하려 했던 조직적인 노력의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정책이 해방 이후에도 은밀히 계속되었다는 증거였어요. 1950년대까지도 일본 학계에서는 한글 관련 연구를 의도적으로 억압했다는 내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문서를 복사한 후 저는 비틀거리며 기록보관소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더 차가운 것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저 역시 그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는 데 일조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의 무게를 덜기 위해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 들인 요리를 준비해 주셨죠. 식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까지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됐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심코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버님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셨단다. 해방 전에는 조선에서 근무하셨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교육 정책을 담당하셨어. 그런데 왜 갑자기 물어보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남아있나요? 혹시 일기나 문서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락방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오래된 상자에 몇 가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저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찾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문서 뭉치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40년 3월의 기록이었어요. 오늘도 조선 아이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내 마음이 무겁다. 그들의 눈에서 슬픔이 보인다. 한글은 놀라운 문자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세종이라는 왕이 만든 이 문자의 원리를 연구해보니 그 체계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해야 한다. 제국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가는 내 가족마저 위험해질 테니. 할아버지의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른 문서들을 보니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한글 연구를 계속해오셨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분석한 노트, 심지어 한글로 쓴 시까지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제 딸 미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인 미카는 최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심지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때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일본 전통 문화를 먼저 배워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그 시절의 한글의 가치를 알아보셨는데 저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서재로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아픈 것이었단다. 할아버지는 귀국 후 사상의심인물로 감시를 받으셨어. 그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비판했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지지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할아버지의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최종 보고서는 도쿄중앙기록보관소 특별보관함 47비에 보관되어 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도쿄국가기록보관소로 향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명감이 있었죠. 기록보관소 사서에게 특별보관함 47-2에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보관함은 제한구역에 있습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사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긴 절차 끝에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3층 깊숙한 곳, 낡은 금속문을 열고 들어간 공간은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특별보관함 47-2는 구석의 자리에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극비동아시아 문자 효율성, 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 1947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 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문서였죠. 보관소의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영국, 소련,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전쟁 직후 메가더 사령부의 지시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것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어요. 한글, 가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 로마자 영어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한글을 배우는 데는 평균 3일에서 7일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습득하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걸렸고 기본 한자 천자를 익히려면 무려 2년에서 3년이 필요했어요. 영어 알파벳도 1주에서 2주가 걸린다고 했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학습 효율성 면에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우수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언어학의 기본 원칙을 15세기에 이미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언어학이 발전하기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발음 체계의 정확성, 조합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교 그래프에서는 한글이 다른 모든 문자 체계를 압도하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일본 교육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 하지만 그 페이지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기각국가 정책상 이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제 신념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우수한 문자였고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그 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이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고서를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은 확고했어요. 기록보관소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밤을 새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제 연구실은 복사된 문서와 메모로 가득 찼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일본의 은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학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문적 양심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게 했어요. 발표 일정을 잡기 위해 학과장에게 연락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학과장 사토 교수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카하시 교수, 그런 주제는 좀 민감할 수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며칠 후 연구실로 2명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명함도 내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최근 선생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키가 큰 남성이 말을 이었죠.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사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국익을 해칠 수 있어요.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가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님 미카 양이 스레카와 중학교에 다니죠. 앞으로 진학 문제도 있을 텐데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몸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어떻게 제 연구를 알았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미카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유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아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발견한 문서들, 한글의 우수성, 일본 정부의 은폐, 그리고 오늘 있었던 방문자들의 위협까지요. 유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점차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유토, 당신이 이걸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봤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당신의 경력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도 이 진실을 알고 계셨어. 하지만 시대의 압박에 침묵하셨지. 그리고 그 침묵이 할아버지를 평생 괴롭혔던 거야.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미카가 방에서 나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침묵의 길과 위험하지만 진실의 길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쿄대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요. 비록 그것이 제 경력과 안전을 위협할지라도 역사적 진실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학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사토 선생님,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연구는 반드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사와 다른 대학의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방어였어요. 유미야, 미카야, 잠시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도쿄대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출판이 미뤄졌어요. 일본 국내 학술대회에서도 발표 기회를 얻지 못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을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글학회에서 연락이 왔죠.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초청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일본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꼭 오셔서 발표해 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온 나라인데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았죠. 이제는 그 글자들이 과학적 원리로 가득 찬 예술품처럼 보였어요. 학술대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일본인 역사학자가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의 은폐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은 것 같았죠.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저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자 동시에 조직적인 역사 왜곡의 결과였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경계심은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어 갔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한 노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제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 됩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셨고 평생 그 짐을 안고 사셨어요. 저는 그 짐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한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할 때는 제 딸 미카도 함께 왔습니다. 미카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즐거워했어요. 아빠, 한글 배우기 정말 쉬워요.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고 강의 시간이 일부 줄었죠.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용감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더 정확한 역사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 식탁에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미카가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아내 유미도 한글 공책을 펼치고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빠,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평생 경멸하며 바라봤던 한국과 한글에 대해 이제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켜온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온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동시에 제게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 학계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편안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교훈을 안고 다음 세대에게 더 정직하고 열린 역사를 가르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의 한국 수학여행 이후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도와준 교사는 전근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 일본 교육청이 강한 조치를 보이자 학생들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외치며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사오리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죠. 매일 아침 정돈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앞에 서서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이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가르칠 때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위대함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이토 히로부미의 업적을 적으며 설명하던 중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시대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서 헌법 제정과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 하얼빈에서 한국인 테러리스트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죠.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에다 마이였습니다.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아이였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마이. 무슨 질문이니? 안중근은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저희 수업에서는 왜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의 질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역사적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교과서에 따라 수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는 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 왔지만 안중근에 대해 한국의 시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설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의 국제자료실을 찾았어요. 평소엔 들어갈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가득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우연히 눈에 띈 한 논문집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학자가 쓴 일제의 통치와 아시아 민족의 저항이었어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은 안중근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과 유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읽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5년간 가르쳐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토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제가 알던 일본의 역사와 달랐죠. 특히 식민지 시대 서술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수업이 가장 힘들었죠.
교과서에는 단 2줄 전시 위안 시설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위안부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학생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역사적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마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교실을 나오며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마이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공식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성이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 교사 카와무라가 따라왔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였죠. 복도 끝 창가에서 카와무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오리 선생.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교장 선생님도 난처해져요. 모두가 불편해지잖아요. 카와무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영국 학자의 논문, 한국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위에 수십 편의 외국 학술 논문과 한국어 교재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펼쳤지만 더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메모장에 새로운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지켜야 했지만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2학기 교사회의 안건으로 인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3학년 수학여행 최종 결정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싱가포르 해외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죠. 최첨단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 견학, 다국적 문화 체험,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의 휴양까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예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올해는 학교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일정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교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안으로 서울은 어떨까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고 비용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시모토 선생,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자는 건가요?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하는 정보 때문에 우리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말에 교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학여행 담당 교사 미야자키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한일 관계사 확인 탐방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대상으로 하고 최대 20명까지만 받기로 했죠. 교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다음 날 3학년 교실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어요. 학생들이 공지판 앞에 모여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농담 아니야?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를 가? 김치나 먹으러 가자는 거야? 한 남학생은 공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은 이상한 나라의 진심인가 봐. 난 절대 안 갈 거야. 다른 여학생은 싱가포르 대신 한국이라니 완전 낚였다 하며 친구들과 키득거렸어요. 처음 며칠간은 신청서가 단 2장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첫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부 학생들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의외로 야기료도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소년이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그냥요, 한국 게임이 재밌어서요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 신청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인원이었어요. 첫 준비 모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직접 확인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무관심.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서울 지도를 펼쳐보고 방문할 장소들을 연구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후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뒤를 따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심과 불안함이 섞인 모습이었죠. 일본을 떠나기 전 학교에서 받은 반응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에 가나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어요. 넓고 밝은 공간, 첨단 시설들이 놀라웠습니다. 학생 료가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현대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 박지우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아이들의 경계심이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학생들은 조용해졌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모터스 쇼룸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제안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첫날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미래형 수소차와 전기차 전시관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류의 변화가 컸어요. 자동차 마니아였던 그는 기술 설명을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운 이미지랑 달라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류의 솔직한 감탄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선입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엔 대부분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고 설명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워했어요. 식사 후 미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인들이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모두 친절하네요.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첫날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아이들의 눈에도 반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역사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의 변화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가 가장 걱정하던 장소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제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날의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가이드 박지훈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이만이 눈을 빛내며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대 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는 척했어요. 료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고 미유는 친구들과 소근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죠.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합류했어요. 일본어 통역과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실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과 일기, 특히 일본 헌병 때의 공문서와 명령서가 전시된 곳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의문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지하 고문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현된 고문 장면과 기록들이 있었어요. 해설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몇십 명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료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빼고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미유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그들의 표정 뒤로 혼란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교실 안을 채웠어요. 당시 그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옥사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료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어. 돌아가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잊히고 말 거야.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운동가 김태영 선생의 손자 김윤호 씨와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짤 때부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역사의 산증인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호텔 회의실에는 의자들이 반원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동안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첩과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 김윤호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일본어 인사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시작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천천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김태영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 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학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학창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체포 당시 일본 신문 기사입니다. 미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만지려다 멈췄어요. 김윤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만져도 됩니다. 김윤호 씨는 일본 헌병 때 기록 문서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이유와 신문 내용,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역사적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료는 집중해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말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윤호 씨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국립문서관에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호 씨는 할아버지의 옥중 일기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운 것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제국주의였다고요.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윤호 씨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학생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마이는 용기를 내어 김윤호 씨에게 노트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평범한 청동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동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은 별다른 감흥 없이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상징입니다. 지금 생존자는 10명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류는 굳은 얼굴로 소녀상을 응시했고 미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스기우라 켄 씨, 서울대 유학생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기우라 켄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스기우라 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없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류는 조용히 소녀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가가 보니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쿄의 풍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4박 5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와 다른 아이들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도 있었고 차갑게 바라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유는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 한국사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류는 교내 신문에 한국 탐방기를 기고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카와무라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오리 선생,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했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항해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성 감정을 심어준 것 같은데요.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긴 침묵 끝에 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근 명령서였어요. 나가사키 지역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다음 학기부터 발령됩니다. 그때까진 수업에만 집중해주세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5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탐방에 참여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마이가 대표로 나서서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이건 저희의 진실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혼란, 의심, 그리고 서서히 피어난 이해와 성찰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가사키행 기차에 오르던 날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류도 있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가사키로 가는 긴 여정 동안 학생들이 준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류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400년 전에 한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문서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죠.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떠났고 연구를 진행하던 한 미국 유명 역사 교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memo documents, including some of my former colleagues at Harvard in particular, saying w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연구와 강의로 평범했던 제 인생은 어느 날 한국사 연구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은 도서관의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낡은 양피지 문서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기자 한문으로 쓰인 내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월인천 강비록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조선 왕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예언록이었죠.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예언록은 400년 후 한국에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연구실에 박혀 며칠을 분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수백 년 전 조선의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언록은 마치 현대 한국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갈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제 연구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바로 국제 싱크탱크 소속 역사학자 제임스 리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카터 교수, 그런 소국에 관한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군요. 제임스 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한반도, 세계 역사의 변방에 불과한 곳이죠. 그들의 문화적 기여라곤 고작 김치와 케이팝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리 박사, 한국은 5,000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왔죠. 자체적인 문명 발전도 없이 중국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나라에 무슨 의미 있는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 뿐이에요. 그의 뻔뻔한 무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 예언록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제임스는 예언록을 훑어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문서군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 해석된 예언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에요.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터 교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운명이 세계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결국엔 쇠퇴하는 게 그들의 역사적 패턴이죠.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당신의 편견 섞인 시각으로는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떠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제임스 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저는 예언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며 현대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 고조, 중국 한국 상품 불매운동 확산, 화면을 노려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붉은 용이 다시 태어나 천년의 왕도를 넘볼 것이며 검은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숨이 막혔어요. 붉은 용은 명백히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개란 한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400년 전 문서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도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 비리 의혹, 경제 불안 가중. 순간 또 다른 예언 구절이 생각났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그 여파로 백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첩의 예언과 현실 사건의 연관성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죠. 예언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처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뉴스 한 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리였어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 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예언 문서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현대에도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예견된 몰락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 충분한 연구도 되지 않은 예언록을 이용해 한 나라의 미래를 단정짓다니.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모두 제임스 리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장 신화가 끝났다. 한반도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다시 전락하나. 제임스 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의 몰락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예언록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연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예언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차였죠.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데 같은 차가 대학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날에도 그 차를 발견하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예언록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일부 내용을 가져간 겁니다. 경보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어요.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었죠. 컴퓨터를 열자 이메일함이 해킹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명은 없고 본문에는 한국에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세력이 있다라는 경고만 있었죠. 자료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 정부정보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비밀 조직에 관한 암호화된 문서였어요. 그들은 예언록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조직이 푸른 달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예언록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구절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탐사기자인 이윤재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윤재 도움이 필요해. 월인천 강비록이라는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이걸 은폐하려고 해. 내 연구실도 뒤져갔어. 윤재의 대답은 신속했습니다. 에드워드, 그 문서에 대해 몇몇 소문을 들었어.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야. 누군가가 한국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취재를 시작할게.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그때까지 조심해. 그날 밤 남은 예언록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가 저를 노리는지, 왜 이 문서가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학 동료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제임스는 예언이 정확히 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임스가 왜 그토록 한국의 몰락을 확신하는지, 그가 정말 개인적 편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직감은 그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의 예언록 내용을 암호화에 저장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윤재를 만나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혼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출발 전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존 밀러 교수였어요. 존의 연구실은 저와는 달리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저를 맞이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요즘 자네 소문이 파다하더군. 제 이야기를 들은 존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예언록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존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나 제임스 리 모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예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어.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선시대 비밀 문서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담는 경우가 많았지. 그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예언록은 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경고하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마지막 구절,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분명 희망을 암시하고 있어. 자네는 이걸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의 메시지로 봐야 할 거야. 그는 또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에 간다면 조심해야 해. 예언록이 보여주는 위험은 실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마.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존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가 맞다면 제임스 리는 예언의 절반만 보고 있는 셈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조심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말한 몰락을 앞둔 나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제임스 리도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이 나라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임스 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윤재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예언록의 의미를 파헤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로비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임스 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임스 리군요? 윤재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의 몰락을 예언한다며 국제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던 그 사람이죠. TV 속 제임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시민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었죠. 흥미로웠어요. 윤재 제임스의 행적을 좀 쫓아볼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제임스가 방문했다는 종로 일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제임스를 발견했어요. 그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우리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임스는 분명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을 목격하러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흥정하는 손님들, 서로를 도와주는 이웃들. 제임스가 예상했던 몰락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임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할머니의 찐빵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에게 환한 미소로 찐빵을 권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질문하자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답했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강인한 말에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겨냈어요. 지금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제임스는 할머니가 내민 찐빵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읽은 기사들, 그가 분석한 데이터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고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대학가로 향했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카페에 모여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한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국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임스는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의 얼굴에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몰락만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언록이 말하는 위기는 실제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임스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재와 저는 호텔방에서 예언록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예언이 현대 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지만 여전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했어요. 윤재 처음에는 붉은 용이 명백히 중국을 지칭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예언록 원문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의 한국 뉴스들을 보여주었어요. 에드워드 이것 봐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예언록의 또 다른 구절이었죠. 붉은 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왕도를 넘보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맞아. 붉은 용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재도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안개는요? 이것도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내부 문제들을 살펴보았어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대립,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죠. 윤재 검은 안개는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이나 위험한 건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지. 제 생각을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부 세력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몰락을 예고하는 게 아니야.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우연히 제임스 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터 교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유로 왔어요. 예언의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제가 어제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임스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예언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경고가 아니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고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임스의 눈에는 진정한 학자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단결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윤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겨냈으니까요. 제임스와의 대화 이후 우리는 예언록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는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에 연락해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저와 제임스는 학술적 분석 자료를 정리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예언록 사본과 연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모든 것을 가져간 거죠. 누가 이런 짓을. 방을 둘러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곧바로 윤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큰일이에요. 방금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방송 계획이 삭제됐어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방해하고 있었죠. 제임스에게도 연락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해킹됐어요. 예언록에 관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건 분명 조직적인 움직임이에요. 누군가 예언록의 공개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임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편향된 정보로 한 나라의 운명을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료를 잃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용 자료를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 동료들 중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언론사에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와 예언록 관련 보도가 취소됐어요. 대체 누가 이토록 예언록의 공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큰 언론사는 압력에 취약하니 작은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요. 제가 아는 작은 지역 신문사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한 기사로 신뢰받는 곳이에요. 그들은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윤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해외 학술지 편집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작은 규모지만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이제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제임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카터 교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현명한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윤재의 계획대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직한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었어요. 편집장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학술적 분석을, 저는 예언록의 번역을, 윤재는 현대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언록의 모든 내용, 특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예언이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장은 다음날 아침 특별판으로 이 내용을 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긴장 속에서 다음날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문사의 특별판이 발행되었고 놀랍게도 대형 신문사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존재와 그 의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미신이라고 일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점차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한 사회평론가는 말했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예언의 의미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예언록은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것은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카터 교수, 당신 덕분에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윤재와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예언록의 마지막 문장 기억나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구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의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달 주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블루문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죠. 믿기 힘들군요. 경이로운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예언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0년 전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푸른 달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상징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에 떠오른 푸른 달빛 아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언이 말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 또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마지막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밝은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푸른 달빛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대한 저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죠. 윤재, 이번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언록을 찾았던 그날 그저 흥미로운 발견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 삶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을요.